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에 너무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와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요, 30대 여성 강영두라는 그러한 사람이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을 하면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경궁에 있는 온실을 수리 복원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리 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이제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작년 가을에 나왔고요. 제가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도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스토리도 아주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난해하지도 않은, 어떤 면에서 대중성도 잡고 또 문학성도 잡은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금희 작가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분의 식물적 낙관이라는 에세이집을 본 것이 얼마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해마다 꾸준히 장편, 단편, 에세이를 내고 계시고 있고요. 그 성실함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줄거리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소설을 소개할 때 이 책의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개드리는 적이 많은데요. 이번 책, 그러니까 대온실 수리보고서의 줄거리는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총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서로 뒤얽히고 이렇게 겹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요, 30대 여성 강영두라는 그러한 사람이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을 하면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경궁에 있는 온실을 수리 복원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리 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이제 맡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리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뭐 소장부터 시작해서 뭐 소목수라든지 제도사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본적인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 중심축만으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제가 아까 총 5개 정도의 줄거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한 강영두가 이제 대온실 수리보고서와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 축이라면,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강영두라는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원서동이라는 동네에서 낙원 하숙에 기거하면서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모도 출신인데 이제 공부를 하고자 이제 좀 중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고자 이제 이 낙원 하숙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강영두에게는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낙원 하숙에 기거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의 좀 못된 친구들이 이제 강영두를 괴롭히게 되고, 또 학교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름다운 기억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남자 고등학생인 순신, 이름이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그 순신과의 어떤 그런 사귀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낭만적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낙원 하숙의 주인인 안문자라는 그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책에서 주로 할머니였던 그런 모습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오게 된 그런 일본인 여성인데요. 근데 이 조선에 온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일본인이지만 나중에 조선인 남자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일본인이지만 조선에 와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살게 되고, 그리고 조선인인 의붓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사는, 그리고 사실은 그 어머니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창경궁에 있었던 그 온실에서 이제 발생했었던 어떠한 사건이 또 하나의 중심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강영도라는 사람이 이제 성모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모도에는 이 강영도의 친한 친구인 은혜라는 친구가 있고 그 은혜에게는 사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사나는 초등학생인데요. 이 사나가 다니는 학교에 스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미다 할 때 그 스미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원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미라는 친구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역시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나와 스미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로서의 강영도, 또 따뜻한 어른으로서의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한 축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줄거리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 창경궁의 온실을 만들게 된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후쿠다 노보루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실제 존재했었던 인물을 약간 각색해서 만든 그러한 이제 소설 속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프랑스산 포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 포도를 재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프랑스로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 요청에 의해서 또 미국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그러한 원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창경궁의 온실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대기가 또 이 책에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줄거리가 모두 겹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 읽으면서 전혀 어떤 너무나 복잡하다는 느낌? 이런 것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각각의 줄거리들이 너무나 마치 아주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그러한 카페트의 그러한 어떤 직조를 보는 듯이 잘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뛰어난 점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 그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그 강영두의 중학교 시절에 그 남자친구였던 그 순신이와 함께 이제 안문자 할머니가 이 영두에게 일수를 받아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일종의 뭐랄까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일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일수를 받으러 갔다가 또 이제 돌아와서 성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나는 그 길로 순신과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를 태우고도 순신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도로를 달렸다. 노란 보안등이 켜진 율곡터널과 긴 담장의 종묘와 탑골공원과 종로를 일주하는 내내 우리만의 거리가 이어졌다. 신호대기에 걸려 자전거를 멈춰 세웠을 때만 대화를 나누는 조용한 드라이브였지만 그 틈을 어떤 말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지진 않았다. 가만히 침묵할 때 오히려 뭔가가 더 힘있고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폐점 시간이 되어 문이 다 닫힌 종로의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다 나 너 사랑해 하고 나도 모르게 고백했다. 나도 나지만 순신은 정말 놀랐다. 걔는 자전거를 세우고도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하고 물었다. 마치 그런 괴상한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투였다. 사랑한다고? 뭐라고? 나는 얘가 귓구멍이 막혔나 싶어서 어깨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고 안 들려? 하고 외쳤다. 순신은 양쪽 다리로 자전거를 지탱하더니 핸들바를 놓고 뒤돌아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좋은 부분을 오련에 남기지 못하고 어떤 시절을 통째로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해한다. 소중한 시절을 불행에게 다 내주고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리움과 죽도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무거운 무력감과 섀도우 복싱해야 하는 이들을, 마치 생명이 있는 어떤 것에 목을 조르듯 내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천천히 죽이며 진행되는 상실을, 걔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가르쳐 주었다.
물론 동대문 시장까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오가던 계절에는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밤 나는 가회동 성당 앞에 잠깐 서자고 했다.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나가다가 그때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닫힌 성당 문이라도 보고 싶었다. 내가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던 순신이 너 성당 다니는 애였어? 하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거기서 뭘 배우냐고 다시 물었다. 구원에 대해 배워. 나는 성당에서 늘 들었던 단어를 답했다. 구원이 뭔데? 어려운 질문이었다. 누가 그것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순환이 그치는 거야. 그러자 당연한 수순처럼 순신이 순환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순신에게 손바닥을 펼쳐보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얼음 조각이 놓여있다 상상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겠어? 하고 물었다. 순신은 아주 시원할 것 같다고 해서 내 김을 빼놓았다. 나는 지금이 겨울이라 생각해보라고 다시 조건을 달았다. 이제 더 이상 매미도 울지 않고 나뭇잎도 일렁이지 않는다고. 길이 얼어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옷 밖으로 몸을 내놓으면 아플 정도로 바람이 차고. 그런 겨울에 손바닥에 얼음이 있으면 손이 얼겠지. 아프고 따갑고 시렵겠지. 그런데 얼음을 내던질 수는 없고 가만히 녹여야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험난하게 느껴지겠지. 그런 게 순환이고 그럴 때 하는 게 기도야. 그 얼음 나중에 녹아 없어지기는 하는 거지? 순신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답을 들을 사람이 순신이라서 힘주어 말했다. 다행이다. 이후 원소동을 떠나오고 나서도 그 대화만은 잊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가 주고받은 당연하고 다행인 구원에 대해서만은. 네,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이 책의 여러 가지 문장들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렇고 아주 재미있고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책에서 일본인들을 좀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분은 낙원 하숙의 이제 주인인 안문자 할머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창경궁의 온실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제 후쿠다 노보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문자 할머니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일본인이지만 이제 조선에 와서 어머니도 이제 떠나고 이제 의붓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해방이 되고 또 6.25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한 그러한 일본인입니다. 이 일본인의 삶은 일본인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인, 특히 식민지 시기의 일본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탈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온실을 만들게 된 후쿠다 노보루라는 사람,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이 인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뭔가 좀 의아하다고나 할까, 좀 약간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까닭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어떤 원예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면서 어떤 하나의 개인의 모습으로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쿠다 노보루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배워온 지식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에 황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어떤 대표격인 국화에 다시 관심을 갖고 또 황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경력이 이 후쿠다 노보루라는 사람이 나중에 피식민지인 조선에 가서 이제 온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물들을 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후쿠다 노보루라는 사람이 창경궁의 온실을 만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쿠다 노보루는 이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 온실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온실을 만들게 된 배경은 당시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이제 순종이 창덕궁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이 명목상으로는 순종에게 어떤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온실을 짓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조선의 어떤 국권을 침탈하고 이 왕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맥락과도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쿠다 노보루가 너무나 개인적인 열망과 관심의 그러한 일환 속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만 묘사를 해놓으니까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 조금 제외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완성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말하듯이 어떤 역사 소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에 너무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와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그 온실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